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자성어 하나 보고 갈게요. 청나라 때 말이죠. 걸륭시기에 양주, 지금의 이제 강서정 양주인데, 양주에 8명의 괴짜 화가들이 있었어요. 화가, 서가, 그 다음에 시인, 뭐, 시서화를 거의 다 하는 사람들 8명의 괴짜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이걸 갖다 양주 팔괴랍니다. 양주에 있던 8명의 괴짜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글씨를 쓰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양주 팔괴하면 다 압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정섭이라는 사람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정섭. 그림도 좋아하고요. 사람도 좋아하고 아주 괴짜인데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남긴 그 말 중에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난더후투라는 말인데, 난더후투, 난득호도. 자, 한번 이제까지 그 언어학도 배웠으니까 여기서 언어학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난득호도. 먼저 호도를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도 호도라는 말 씁니다. 어떨 때 씁니까?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고, 일단 호도란 말 써요. 그죠? 근데 그 호도는 바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뭐예요? 련면어. 련면 중에 무슨 련면어? 처분 련면어. 운이 같아요. 운이 겹쳤어요. 자, 호, 도. 뭐 같아요? 오, 오. 그래서 이 글자하고 관계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그런데 마침 글자가 호자 보니까 풀 호자에 풀칠하다 할지 풀 붙인 풀. 도는 뭐예요? 바를 도자죠. 풀칠하고 바르다라는 원뜻은 그거죠. 그런데 호도로 묶였을 때는 호자 따로 도자 따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이것도 이제 우리하고 중국하고 조금 달리 쓰더라고요. 뭔가 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호도하다 그러면 진실을 호도하다, 뭐 사건의 뭘 본말을 호도하다 그랬을 때 뭐예요? 알아볼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흐리멍텅하게 만들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많이 써요.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뜻보다는 무슨 뜻인가 하면 멍청하다, 바보스럽다, 우매한 듯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하다, 이럴 때 씁니다. 그래서 중국 현대어도 뭐 있어요? 후리후투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떻게 일을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그래 멍청하게 그렇게 하느냐, 똑부러지게 못하고 할 때 후리후투라는 말을 씁니다. 호리 호도인데 이 호도가 근데 풀칠하다 할 때 풀자고 도자를 썼어요. 그래 풀칠하고 그냥 발라서 속이 안 들여다보게 하다, 속이 뭔지 모르게 하다. 이 집안에 분명히 뭔가 일이 있는데 유리창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그 유리창 끝에 옛날,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는 아마 알 겁니다. 옛날 시골 뭐 국민학교 있으면, 초등학교 있으면 거기 사람이 지나가면 유리창에 그 교실에 들여다보여. 그걸 못 들여다보게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풀을 썰어서 풀을 부술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물결무늬를 이렇게 칠해요. 그러면 흐리멍텅해서 속이 안 들여다보여요. 그래서 이게 호자가 이제 그런 뜻도 함께 연관을 시켰지요. 그래서 요런 연면어를 뭐라 그런가 하면,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뭔가 류감에 의한 글자 선때, 류감이란 말 아십니까 혹시? 류감. 그래서 영어로는 류감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이제 영어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영어 교수님한테 이게 무슨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association effect, 연관성의 효과라는 그런 건데, 쉽게 그겁니다. 호두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질 것이다. 왜? 호두가 뇌처럼 생겼으니까. 그죠? 또 뼈를 많이 씹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질 것이다. 이런 게 유감이랍니다. 유감. 그래서 유감의 방법에 의해서 글자를 선택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관계없이 이건 언어적이다. 그다음에 호도, 흐리멍텅하게 하다, 혹은 흐리멍텅하다, 멍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난득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 한자로 난득이란 말을 안 써요. 그죠? 없죠? 근데 중국에는 난득이란 말 씁니다. 난더 이런 말 씁니다. 난더. 쉽지 않지, 어렵지, 그 정도면 최고야, 경지에 올랐어, 이럴 때 꼭 난득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난더 후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멍청한 듯 하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뜻이에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멍청한 듯이 이렇게 있기가 이 세상이 가장 어렵다. 이걸 누가 말했냐? 정섭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섭. 양주 8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는 이 사람이 정섭인데, 정섭은 호는 판교입니다. 판교. 판교. 그만 보세요. 여러분 지명인 거 알겠죠? 그죠? 판교는 동양에서 어지간한 큰 도시 곁에는 다 판교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판교 있습니까? 서울 밑에? 있죠. 대개 남쪽으로 있어요. 그럼 왜 이 판교란, 그럼 뭐, 타이베이도 판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에도 판교가 있어요. 중국 어지간한 큰 도시 다 판교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대개 이 동양의 도시나 집들은 대개 남향을 향해 있고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들입니다. 대개가 지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남쪽을 보고 여기 살고 있으면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산에서 막 내려올 때는 굉장히 세게 내려와요. 사람이 건널 수가 없어요. 그건 정식 다리를 놔야죠. 근데 물이 점점 흘러서 저 넓은 평지로 가면 물이 천천히 흐릅니다. 천천히 흐르는데 거기 임시로 뭐 다리 놓기도 그렇고 임시로 건너 다녀야 될 때 그다음 뭘 놓고 건너 다니겠습니까? 판자를 놓고 건너 다녔어요. 그래서 판자다리 이 말입니다. 판자로 나와서 건너는 다리. 자, 우리 서울 밑에 판교가 있는데, 그 판교에 이렇게 지금은 아마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국일로 이렇게 지나가면 판교 들어간 그 마을이 꽤 크게 돌이 크게 써요. 거기 지나가는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너더리 마을.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더리 마을 하면, 그건 사실 분은 아실 겁니다, 아마. 너더리 마을. 큰 돌에다가, 이렇게 이런 돌에다가 너더리 마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여기 사투리를 정말로 잘 썼다, 이 말이에요. 너더리 마을은 무슨 뜻이에요? 널다리 마을이죠. 널빤지. 널빤지로 놓은 다리, 뭐예요? 판교죠. 한번 여러분들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정말 있나?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도시 계획 때문에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호가 판교입니다. 왜 판교에 살았어? 양주 밑에 판교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처위호. 무슨 말이죠? 소처위호. 뭐예요? 처한 바에 의해서 호를 삼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조선시대 학자나 뭐 이름들이 되게 거기가 다 이 소처위호, 살던 연관된 지역 관련지어서 호가 생겼죠. 율곡이라든지 뭐 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동네 이름이나 혹은 살던 곳 이름을 따서 호를 지었는데 판교도, 그래서 정섭보다는 정판교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정판교 집이라는 그런 저게 있습니다. 문집이 있어, 이 사람 문집. 자, 이 사람 글씨는 얼마나 개팍한가 하면, 이제 화면 한번 보세요. 글씨 보면, 글씨가 참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글씨를, 란석포가채라고 붙였습니다. 란석. 돌을 마구 던져놨어요. 어디다가? 길바닥에다 돌을 마구 던져놓은 것 같은 글씨체. 그래서 란석포가채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글씨가 아주 괴팍합니다. 이게 괴팍하니까 양주 8개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중국 역대 이래 대나무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대나무. 정섭의 대나무 그림 하면 다들 아주 대단하다고 그렇게 치죠. 그 중에 풍죽, 바람에 휩쓸리는 그런 대나무, 혹은 골죽, 거의 잎도 없고 뼈만 있는 그런 대나무, 혹은 석죽, 돌틈에 나서 그냥 겨우 자라는 대나무, 그 외 수죽, 아주 삐쩍 마른, 병들어서 삐쩍 마른 같은 그런 대나무, 이런 대나무만 그렸는데 자기 자신의 생김새도 그와 같았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로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난득호도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난득호도라고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 중에 호도는 련면어로서 글자 뜻은 없다. 난득은
그런 경지가 최고다 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보스러운 듯 행동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어느 때에 나오는가? 대개 유래를 보면 서너 가지 그 유래가 있는데, 정섭이 어떤 때서 이런 말을 했기에 이 말이 그렇게 널리 퍼져서 지금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똑똑하면 여러 사람 모임 앞에서 자꾸 자기 똑똑함을 보이려고 그러고, 바보스러우면은 바보를 감추려고 또 나서려고 그러고, 그런데 똑똑하면서도 그저 바보스러운 듯 망청한 듯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논어에도 무슨 나옵니다. 눌과 묵, 말을 눌변인 것, 그다음 묵, 말을 안 하는 것, 이러기가 참 어렵고 그런 경지를 높이 봤었습니다. 자, 이 정섭이 말이죠. 어느 때 산동 내주라고 하는 곳, 운봉산에 마정공비라는 비석을 이런 사람들 비문을 좋아하니까요. 비석을 관람하러 갔습니다.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어느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 집 주인이 몇 마디를 해보니까 보통 노인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네 당신 호가 뭐요? 그랬더니 자기가 호도로인이래요. 후도라오란 무슨 뜻이에요? 멍청한 노인네라 이 말이죠. 자기는 난 멍청한 노인네야, 이렇게 겸손히 지극한 거죠. 그래서 그러냐고 그 몇 마디를 얘기해 보니까 그 집에 아주 벼루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벼루가 보통 벼루가 아님을 정섭은 직감을 했습니다. 야, 이 보통 벼루가 아닌데 이 벼루 어떻게 된 거요? 그랬더니 그냥 뭐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벼루 좀 봅시다 하고 보고 그 벼루의 뒤편에다가 거기다가 세상에 참 이렇게 멍청한 듯 하는 자기 호도라고 짓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갖다가 난득 호도라고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섭의 글씨가 그렇게 대단하니, 그것도 이런 글씨를 써줬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노인네가. 그래서 그 노인네가 그거를 그대로 각을 하기로 하고, 고맙소 하고 그 빈 자리가 있길래 거기다 그럼 당신도 그럼 한번 글씨를 써보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게 이 좋은 재질에 이 훌륭한 벼루가 왕공의 집에 가 있지 못하고 나같이 천박한 그리고 멍청한 이 노인네 집에 있게 되었으니 그 하나만으로도 복이로다 라고 자기 스스로 썼어요. 그 정섭이 보고 아니 이것도 대단합니다 하고 다시 정섭이 거기다가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볼까요? 이걸 나중에 글씨로 제가 정시로 옮겨 드릴게요. 총명난. 총명하기가, 사람이란 총명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죠? 아무나 똑똑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 유전자도 타고나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많은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이래야 총명해지죠. 그 총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후두운안이에요. 호도는 더욱더 어려워. 멍청한 듯이 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냐? 아까 말씀대로 총명한 것으로부터 멍청한 듯으로 옮겨가기는, 그렇게 가장하기는 꺾난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방일착, 내가 집착하던 것을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퇴일보, 한 발 뒤로 물렀어요. 앞으로 나서고 싶은데도 뒤로 한 발 물러섭니다. 그러면 당하안심이에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놨더니 내 마음이 편안해져. 내 마음이 참 편안해져. 근데 이것은 뒷날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야. 이 구절을 써줬어요. 자, 얼마나 참 대단한 경지입니까? 그래서 멍청한 속에서 총명하기도 어렵고 멍청하기도 어렵지만 총명한 사람이 멍청한 듯 하기는 세상에 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뭐든지 내려놓고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다른 또 하나의 이걸 썼다는 고사는 또 다른 기록에는 또 달리 돼 있어요. 뭔가 하면 건륭 19년에
1751년입니다. 되게 뭐 오래된 기간은 아닙니다. 산동위원회 현령으로 갔어요. 이 판교가 갔을 때. 근데 마침 거기에 100년 만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 흠차 되시는 요종이라는 사람을 파견했는데 그 사람이 이 판교의 것이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오자마자 판교를 찾아가서 은 100냥을 주면서 좋은 서화, 글씨와 그림, 서화 하나 나한테 써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정섭이 뭐 되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아주 괴팍한 사람은 되게 어떻게 해요? 강한 면도 있잖아요. 아주 그 남이 감히 그 근접을 못하는 그런 어떤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섭이 아니 이 배고픈 가뭄에 힘든 이 백성을 구휼하러 왔으면 그 일부터 해야지 무슨 놈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걸 해? 하면서 대강 그림을 써가지고 그냥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그림을 뭐 아는지 모르는지 뭐 지가 잘났다고 그 무슨 나한테 이런 그림을 줬어? 하면서 그걸 찢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처자들이 정섭의 처자들이 아니 여보 그래서 정성들이 좀 그림을 잘 그려줬으면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려줬어? 마침 그 요종이라는 사람이 화가 나서 창고를 열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구휼해야 될 창고도 풀지 않고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 처자들이 아니 당신 때문에 이 백성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섭이 아까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총명하기가 어렵지. 그러나 멍청하기도 어려워. 그러나 더 어려운 게 있어. 총명하면서도 멍청하게 한다는 것이 그게 더 어려운 거야. 근데 저 친구 총명하다면 좀 죽일 줄도 알고 뭐 먼저 할 일이 먼저 총명하면 총명한 대로 백성 먼저 구하는 게 일인데 그런 짓을 해 라고 해서 난더 후토란 말이 거기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난더 후토가 꼭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 화면에 보이시죠? 뭡니까? 우리말로는 띡휴시복인데 이건 완전히 백화어로 요새 사람들이 이거 옛 구절로 안 있습니다. 어떻게? 츠쾌 시fu 그 끽자는 말이죠. 우린 끽자 이 끽자 쓰죠, 그죠? 끼견. 우린 끽자 씁니다. 끼견 담배를 피우다 할 때. 근데 중국은 지금 100% 이게 이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자는 원래 흘입니다. 흘. 원래 발음은. 근데 이 글자가 같이 써요. 그리고 발음도 이것도 치고 이것도 치에 치. 먹다. 치판. 치판할 때 치 먹답니다. 이 치자는 대동사로 많이 써요. 희한하게 대동사로. 뭐예요? 그중에 치페이. 그럼 이건 손해를 먹다 이런 뜻인데 손해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스토프. 이렇게 스토프 그러면 이거 안 좋은 말입니다. 두부를 먹다인데 안 좋은 말이. 우리는 두부를 먹다면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하여튼 중국말로 두부를 먹다 그러면 참 안 좋은 말입니다. 추 초를 먹다 초. 그러면 질투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칠번 그러면 뭐예요? 자본을 손해보다. 그래서 휴는 어그러질 휴자인데 휴는 뭔가 하면 손해보다 이런 뜻이죠. 손해보는 것이 수는 백화의 수는 뭐이다니까 복이다. 손해보는 것이 복이다. 이게 이제 난더 후투하고 츠케이 수프라는 말이 이게 늘 따라다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복이다. 손해보는 것이 복이다. 그렇습니다. 노자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손해보는 것이 복이죠. 지는 것이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약한 것이 강한 거죠. 제일 강한 것은 뭐예요? 진짜 약함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가장 강한 거죠. 노자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사가 있습니다. 판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자는 손직이요. 가득 채우는 것은 손해 보는 것의 기틀이야. 가득 채워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밖에 없어요.
무너지거나 허물어지거나 새거나, 그 다음 단계는 허물어지는 것밖에 없죠. 뭐 달도 가득 차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지러지는 단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만자는 손직이에요. 휴자는 영지점이에요. 근데 손해보고 나서 자꾸 비워놓으면 나중에 그 다음에 뭐예요? 차는 길밖에 없어요. 뭐 주식도 그렇잖아요. 바닥을 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올라갈 길밖에 없다는 건데, 하기야 그 바닥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문제죠. 좋습니다. 손어기, 즉 나에게 손해가 간다면, 나에게서 덜어진다면 상대에게는 뭐예요? 채워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각득 심정지반이야. 각각 그 마음의 반씩이야. 결국은 내가 가득 채우면은 상대는 손해볼 것이요, 내가 비워주면은 상대가 또 채워질 것이요. 각각 그 사정의 반반씩이 어떻게 보면은. 그럼 반만 채우고 반은 주면 서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손해를 봐서 저 사람이 차게 해서 서로 반반씩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리고 또 편안하고 또 안정이 된다면,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섭이 이 말을 함께 섞어서 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정섭의 시 한 편 볼까요? 그거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정섭의 시는 뭡니까? 정판교집에 있는 시 중에 참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목은 죽석입니다. 뜻은 뭔가 하면 바이틈에서 난 대나무, 이런 뜻이에요. 교정청산 불방송하느니 립근 원제 파암 중이라 천마만격 환견경하니 이미 동서 남북풍이라. 竹石清正燮，咬定青山不放松，立根原在破岩中。千磨万击还坚劲，任尔东西南北风。 정섭 자신의 그 성향과 또 자신의 이상, 자신의 바라는 바, 자신의 생활상 되게 그대로 드러난 시 중에 하나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해석을 해드리면요, 청산을 꽉 물고, 청산을 물고 있어요. 산 전체를 물고 있습니다. 전혀 느슨하지 않은 채 안 나요. 청산을, 작은 대나무 하나 가지고 청산을 물고 늘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혀 느슨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깨어진 바위틈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서서는, 깨어진 바위틈에 뿌리를 내서서 아무리 뽑으려도 뽑히지 않고 그냥 청산을 꽉 물고 있네, 이놈이. 청산이 더 큰데도. 참 표현이 멋지죠. 거기다가 천번 만번 마격을 당해. 문지른다 이 말이죠. 마찰을 시킨다 이 말이죠. 격은 들이친다 이 말이죠. 다른 돌이 굴러오다 친다든지, 그냥 다른 나무가 지나가다 비벼서 쓰슬린다든지, 그래도 굳고 질긴 채로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너 자신을 동서남북 부는 바람에 그대로 맡겨 놓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는 거의 백화가 문제 들어 있습니다. 많이. 옛날 시들은 거의 다 고문을만 썼는데, 옆박에 보면 교정, 깨물다, 물다, 입에 물다. 정을 이럴 때는 정확하다 아니고 꼭이라는 뜻입니다. 꼭, 반드시, 꼭, 이런 뜻입니다. 아주 꼭 물고 있어요. 무엇을? 청산을. 불방송, 방송, 이거는 바로 백화입니다. 송자 여러분들 처음 보시죠? 송은 굉장히 느슨하다, 아주 편안하다. 오늘 어때? 오늘 일도 좀 다 끝나고 이제 대단히 칭송해. 그럴 때 칭송이 이걸 잘 쓰거든요. 가벼울 경자에다 이 송자를. 그러면 가볍고 느슨해 이 말이죠. 그럴 때 송자가 바로 요 송자입니다. 거의 고문에는 안 쓰는 글자죠. 립근 원제 파암중은 됐고요. 천마만격 환경연, 환자도 역시 이게 백화입니다. 돌아올 환자가 아니고 백화는 하이라고 있죠. 하이. 그래도 억지로 여전히 그런대로, 이런 부사로 널리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하이라는 글자인데, 여기 지금 제가 읽기는 환이라고 읽었습니다만
아마 백화어를 읽으면 이거 하이라고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동서남북풍, 동서남북풍 얼마나 간단한 표현이면서 딱 맞습니다. 임 맡겨두었다. 이는 너 자신을 동서남북풍에 맡겨놓았기 때문이지. 자, 온통 뭐 동서남북 여서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고 저기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고 동서남북풍에 자기 자신을 맡겨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나무가 열악한 바이틈에 났지만 그 청산, 그 큰 청산을 지 혼자 꽉 물고 있듯이 그렇게 있도다. 이렇게 해서 정섭 자신의 그 품격이나 인격이나 성향이나 또 자기 예술 세계를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바로 이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